푸틴 대통령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가장 으뜸가는 목표는 서방과 그 러시아의 어떤 입싸움이라든지 단지 기싸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러시아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군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경파입니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IPK증권의 박근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26년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종전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모습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모습도 나타납니다. 최근 들어서 6월 정도를 종전 협상 시한으로 또 제시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재밌고 아주 쉽게 풀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복잡합니다. 트럼프는 계속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뭐 평화상 받고도 쉽고 노벨 평화상 받고도 쉽고 하니까 자꾸 밀어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 들어서 일단 러시아의 뭐 드론 공습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나 뭐 부녀자들 이렇게 인명피해도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뭐 우크라이나 도심의 피해 이게 저희들한테는 크게 알려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 드론이라든지 미사일로 뭐 거의 아주 흔히 말로 전격적인 그 폭격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의도는 이번 겨울나기를 엄청나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약간 그 뭐랄까요, 약간 올라가고 있던 그 염전 분위기, 반전 분위기 그것들 통해서 현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도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차라리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고서라도 일단 전쟁을 끝내고 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더 증폭하기 위한 의도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나라가 겨울도 만만치 않지만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그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겨울에 추운데 그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 히터라든지 라디에이터를 돌릴 수 없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춥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러시아 현지에서 영하 30도를 경험해 봤는데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강원도에서 가장 추운 날씨가 도시 한복판에서 구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한국 사람이 추위에 잘 견딘다고 하는데 한 영하 20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잘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25도가 되면 일단 무릎이 시리고요. 30도가 되면은 호흡이 할 때 좀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심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크라이나 키이우 수도에서 그것도 몇백 명 단위가 아니라 거의 몇백만 명이 겪는다고 했을 때 그만큼 이 겨울에 난방 없이 지내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사실 매 앞에 장사 없다고 결국 이 전쟁을 결국은 우리에게 불리하더라도 끝내자라고 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폭격을 하고 있다고 보이죠.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뭐 한 100여 대 정도의 드론도 격추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또 일부 또 미사일은 도심에 떨어지면서 이 러시아가 보고 있는 여러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공습 전략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방공망 이런 것들도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이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2024년까지는 아마 그 미국이 제공하는 그 정보라든지 그 방공 무기 체계가 효과를 봐서 러시아의 공격을 우크라이나가 비교적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게 무한정이 아니니까요. 뭐 그게 상당히 소모가 됐고, 또한 그 우크라이나가 이 방공망을 운영하는 체계를 보면서 러시아도 이제 대응하는 어떤 기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요번 겨울에 특별한 것은 아니고 2024년, 2025년부터 러시아가 그 수행하고 있는 공격 방식은 저가 드론과 고가 드론을 한꺼번에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드론은 일단 그
항법 장치가 없고요. 폭약이 없고요. 반면에 고가 드론은 폭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항법 장치가 정교하거든요. 이게 같이 날리는 거죠. 이게 근데 저가 그 드론은 우리가 뭐 공갈 드론이라든지 가짜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고가 드론만 날렸다가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방공 체계가 대응을 해서 그쪽에 그것이 이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날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고가 드론이고 어떤 게 저가 드론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방공 체계가 상당히 허술해지고 그 빈틈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틈을 노리고 러시아가 상당히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종전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예. 있고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뭐 인도주의적으로도 그런데, 다만 최근에 UAE에서 열린 2차 종전 협상에서 포로 한 34명 정도가 예, 추가 교환에 또 합의가 되면서 올해 실질적인 어떤 종전으로 한 발짝 또 나가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아마 그 이번 협상에서 그 뭐랄까 당사자가 3명이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한 당사자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미국이 그 지금 공화당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당히 그 나라 안팎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악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장하는 것인데, 중간 선거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면은 뭔가 큰 업적이 있어야겠죠. 가시적인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트럼프 내가 끝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선전거리고요. 이것이 바로 대통령 유세할 때 공약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공약이 지켜지지는 않은 셈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그 중간 선거 이전에 확실하게 이 우크라이나에서 포성이 멈추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연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호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게 숨 넘어가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뒤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그 숨을 돌릴 상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새 당사자 중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휴전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 반면에 러시아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사람이고, 예. 푸틴 같은 경우는 좀 더 자기는 갈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뭐 실질적으로는 종신 대통령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네, 그렇게 가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말씀 주셨던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6월을 종전 협상 시점으로 일단 좀 제시를 또 하고 있는 외신 예.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 전에 뭔가 빅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예. 6월 설, 이 6월 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그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할 것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휴전은 원하는데 또 딜레마입니다. 이 휴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서 지금까지 2년 동안 미뤄왔던 대통령 선거와 어떤 총선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워낙 젤렌스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재선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자기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겠죠. 반면에 그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전황이 상당히 그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군에게서 이 뭐랄까 전선에서 땅을 빼앗는 속도가 점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까지 상당히 위기에 몰려왔었는데, 그래도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가까스로 막고 있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풍선을 계속 불다 보면 이 풍선이 어느 순간에 이제 파열점에 이르게 될 텐데, 그 파열점이 머지않았다는 징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기 뭐랄까요,
그런 극단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서 휴전이 필요한 상태인데, 반면에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 말하면 이 푸틴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 자체가 뭐 예전에 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이 탐난다, 그쪽에 지하 자원이 많고 어떤 뭐랄까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땅 욕심 때문에 전쟁을 했다고 하는 식의 단순한 해석이 뭐 있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너무 그야말로 그 단순한 해석이고요. 결국 이것은 서방 진영 대 러시아 진영의 어떤 그 오랜 동안의 그 대결에서 결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가 국가안보의 위기에 처한다는 어떤 판단하에, 그 왜 그럼 러시아가 국가안보 위기에 처했는가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권이 연달아 집권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나토군이 주둔하는 상황은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러시아의 보통 사람으로서도 이제 끔찍한 악몽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영어로 나이트메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마 우크라이나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서방 군대가 들어오는 상황을 러시아 사람들은 다 나이트메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선제적인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가장 으뜸가는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중립국화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도 사실은 그 구름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그 국가 역량 내지는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최소한 친서방 내지는 서방에 그 추종하는 국가는 되지 않고 그야말로 가운데 서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야지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의사를 관철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서방 군대가 없는 상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상당히 그 낮은 단계로 통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목표를 결국은 협상에서 관철해내려고 할 텐데요. 이게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고 미국도 사실 탐탁지 않은 상황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으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유인동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전황도 불리하지 않고요. 경제도 사실은 쉽지가 않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크라이나와 협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큰형님 두 명,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막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을 텐데,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매혹적인 딜을 해주느냐, 여기에 이걸 봐가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든지 아니면 미온적인 반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정말 뭐 너무 복잡합니다. 예. 이게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나토 가입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핵심 쟁점인 돈바스 지역에 대한 이슈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좀 첨예하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은 어쨌든 뭔가 진척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결렬을 막기 위한 제3의 대안지가 뭐가 좀 이야기되는 게 또 다른 게 좀 있습니까? 결국 제3의 제안이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데, 현재 그 러시아군이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20% 영토, 20%라고 하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넓이거든요. 대한민국 영토의 거의 제가 기억하기엔 한 5배, 6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 주겠다, 미국이.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나머지 그 우크라이나 영토가 당연히 그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남는데, 여기에 국가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이제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은 아니더라도 서방 국가의 군대가 주둔하든지 아니면은
이 서방 국가들이 나토 준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여서 다시는 러시아가 재차 침입을 못하게 막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이라든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좀 꼬이는 게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서방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강수를 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난 4년 동안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러시아의 국민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그 면이 안 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카리스마와 어떤 성과로서 지금 장기 독재를 정당화해 왔는데, 전쟁을 그렇게 해놓고도 당신이 그 뭐랄까 내세운 전쟁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당신 큰 실수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정권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정당성까지 흔들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협상은 정말로 그 계속해서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협상도 난항이지만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약간의 암살 시도, 이런 이슈도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총정찰국 군장성 암살 시도 배후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폴란드 이렇게 지목을 받고 있어서 이 사건이 또 러시아와 서방 국가의 또 전면전이라든지 좀 더 확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번질 위험은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 진행 과정 속에서 상당히 고위 러시아 장성이 암살 그 시도의 대상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아직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배후에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지명했다는 그 기사를 보고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그런 충돌이라고 하면은 뭐 전쟁을 하는 두 당사자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폴란드가 끼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러시아의 주장대로 폴란드가 관여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완전히 사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20% 땅을 확실히 확보하고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는 성과를,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성과를 이뤄낸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러시아가 서쪽으로 나토 회원국이 있는 곳으로 더 전진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이제 그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학자들 사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폴란드가 만약에 개입을 해서 러시아에게 어떤 이런 위해를 했다고 하면은 사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폴란드와 러시아의 이 갈등으로 비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나토 전체 진영, 물론 미국이 또 발을 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남아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갈등이 갈등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몇 단계 올라간 그런 수준의 뭐랄까요, 그런 충돌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진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눈금 몇 개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뭐랄까요, 놀라기도 했고 위기감을 느꼈고, 이게 또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러시아와 폴란드는 이 근대 들어서 한 400년 동안 정말로 앙숙이었고 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숙적 관계가 그나마 최근에 이제 잠잠하고 표면 아래로 들어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시 이게 표면 위에 떠올랐고,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폴란드를 지목해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라고 비난을 하게 되면서 이 전통적인 두 나라의 관계가 정말로 불꽃 튀기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크나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서방과 그 러시아의 어떤 그러니까 입싸움이라든지 단지 기싸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아주 민감하고 복잡해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이 암살 배후설 관련해서 이제 부인을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러시아 군부 내부의 내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러시아도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군부도 좀 지치기도 하고 내부의 균열 가능성, 이걸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러시아 군부의 그 뭐 갈등은 분명히 있겠지만 예, 균열이라고 한다면 좀 지나친 그 과장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것은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부를 통제하는 어떤 강도를 좀 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떤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 권력이 군사의 군부를요 어마어마하게 쉽게 말하면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 군대의 전투력에 손상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치 권력이 군부를 확실하게 휘어잡아서 절대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통이 있거든요. 이것은 러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소련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혹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물론 지금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의 후신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없죠. 예, 네. 한때 그 중국에서 그 뭐 시진핑 총리의 군부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그 누구였죠? 하여튼간 어떤 그 제2인자가 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창 운이 됐었는데 네. 지금 그게 사라졌죠.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및 소련 그리고 중국의 이 당 권력과 이 군부의 관계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치장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는 의미를 예, 잘 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훈 장교인데요. 정훈 장교는 부대원들의 어떤 사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치 지도뿐만 아니라 현장 지휘관, 사령관의 권한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정치 장교를 뒀는가? 이것은 바로 정치 권력이 군사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런 제도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러시아 군부는 뭐랄까요 정치 권력에게 대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 옛날 얘기를 하고 싶은데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독일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장군이 바로 주코프 장군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사를 그 좀 접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일일 텐데 주코프 장군이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도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그 이듬해에 완전히 그 쉽게 말하면 그 지방으로 좌천이 돼요. 그러니까 스탈린에게 한 방 크게 얻어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이제 스탈린 어떤 뭐랄까 질투 내지는 사람이 속이 좁아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토사구팽한다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소비에트 연방이 독일과 전쟁을 하면서 군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군대 규모가 어마하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군국주의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부가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싹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어떤 이 권력 구조의 차원에서 이 당 내지 정부가 이 군부의 최고 스타이자 최고 실권자인 주코프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사회주의 국가의 후신 국가에서는 이 정치 권력이 군부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통제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러시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현재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그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전통에 서 있는 국가로서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부를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뭐 군사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도 러시아 군부 내에서 큰 이견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그 저기 바그너 그룹에서 한번 그 군사 쿠데타 비슷하게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 바그너 그룹은 사실은 그 군부가 아니거든요.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또 하나 이 8.15 구독자께서 한 가지 머릿속에 좀 그 남겨주셨으면 하는 어떤 지식이 러시아 군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경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특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부는 확실하게 밀어붙이기를 바라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술 핵무기를 써서라도 우크라이나 완전 무릎 꿇리자. 그리고 전술 핵무기를 아주 뭐랄까요, 그 과시하듯이 써가지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찍소리 못하게 만들자고 하는 의견이 러시아 군부에서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런 그 러시아 군부의 강경한 목소리를 억제하는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결국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상대방이라든지 어떤 다른 패권 국가와 쉽게 말하면 딜을 해야 되고 밀당을 해야 되는데 이 전술 핵무기를 쓰는 순간 이 딜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세계 그 정세에 어떤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러시아 군부의 강경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인물이 푸틴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기에 푸틴이 오히려 강경하게 이 군부를 몰아붙여가지고 이런 뭐 잔인한 전쟁을 수행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실제 상황과 뭐 말씀 주셨던 뭐 현재 내에서의 어떤 그런 정세가 좀 더 쉽게 좀 그려지는 것 같고요.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좀 더 짚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주는 상명대 류안수 교수님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현재 상황과 배경들 쉽고 자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